삼성 반도체 공장의 80%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을 막을 법이 대한민국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뉴스 댓글마다 똑같은 말이 달립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뭘 바꿨길래 월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받는다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나라 1위 산업을 이렇게 당당하게 멈춰 세울 수 있는 걸까요? 평택 삼성 공장의 크레인 69대 중 57대가 멈춰선 지금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3월 조용히 시행된 조항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아무리 큰 손해를 봐도 이제는 그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약자를 지키려고 만든 그 법이 어쩌다 삼성을 멈출 무기가 됐는지 그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경기도 평택의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위로 솟아있던 타워크레인들이 하나둘 팔을 접었거든요. 69대 중 57대, 약 80%가 멈춰선 겁니다. 그날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선언 내용은 더 강했습니다. 무기한 총파업, 끝이 정해지지 않은 파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평택 캠퍼스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부지 면적만 289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에 맞먹는 넓이, 축구장 400개를 깔아도 가득 채울 수 없는 규모입니다. 삼성이 2025년 11월에 발표한 5년간 국내 450조 원 투자의 심장부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부의 크레인 80%가 멈춰선 겁니다. 타워 크레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고층 공사 현장에서 철근, H빔, 콘크리트를 수십 미터 위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 전체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사람이 100명 있어도, 굴착기가 10대 있어도 위로 올릴 방법이 없으면 현장은 그냥 서는 거거든요. 다음 날인 5월 28일에는 현대건설 형석 9구역 재개발 현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 타워크레인 10대 중 7대가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동식 크레인만으로는 고층 이송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땜질 처방이라는 거죠. 전국으로 넓혀보면 규모는 더 큽니다. 전국의 타워크레인이 약 2100대 있는데 이 중 1800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85%가 사실상 정지됐다는 뜻이에요.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8곳 이상이 그날부터 손을 놓은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전국에 약 3,500명입니다. 이 중 양대노총 노조원이 약 3,100명, 89%입니다. 비조합원은 11%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움직이면 크레인이 통째로 멈추는 구조입니다. 대체 인력이 들어올 틈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P5 라인은 차세대 D램과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쓰이는 고대역 폭메모리 주력 공장입니다. 약 60조 원이 투입되는 이 라인의 가동 목표가 2028년입니다. 하루하루 공정이 밀리면 그 시계도 함께 밀리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위 수출 산업의 공사 현장이 이렇게 멈춰선 게 언제적 일이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멈춰 세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나면 더 큰 의문이 시작됩니다. 노조가 왜 파업을 선언했는지, 명분은 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가 내건 표면 명분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저가 수주 구조 개선. 둘째, 안전 환경 확보. 셋째, 임금 총액 15% 인상입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이상한 지점이 보입니다. 자, 먼저 저가 수주부터입니다. 독도구가 공사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이른바 표준 시장 단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사는 100원이 적정하다고 정부가 계산해 놓은 가격표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100원짜리 공사가 64원 선에서 낙찰됩니다.
국토부의 적정성 심사 구조가 64%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구조를 일상에 비춰보겠습니다. 정가 10만원짜리 옷을 6만 4천 원에 팔라는 겁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3만 6천 원이 깎인 거죠. 그 3만 6천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결국 바느질, 그러니까 공정 품질에서 빠집니다. 타워 크레인에서 바느질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점검과 장비 정비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64원 안에서 임대업체 마진과 기사 인건비를 차감하면 장비 임대료와 안전점검비에 배정되는 돈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공사비 100원이 64원이 되는 순간 사라진 36원은 안전에서 뽑아내는 구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전가라고 부릅니다. 저가 입찰이 고착되면 원가 절감의 마지막 희생양은 언제나 안전비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줄여도 당장은 티가 안 나니까요. 사측,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안전협회와 임대업 협동조합도 이 구조적 문제 자체는 인정합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거죠. 10차례 교섭이 이어졌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5월 21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노조 명분이 꽤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분들 임금이 얼마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기본급은 월 516만 원에서 524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얹으면 월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른바 월천에 도달합니다. 대형 현장 숙련 기사는 실제로 월천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일반 직장인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명백한 고임금 직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임금 총액 15% 추가 인상입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 6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5%를 더 올려받으면 월 690만 원이 됩니다. 월천을 받는 기사라면 1150만 원이 되는 거죠. 안전이 정말 최우선이라면 임금 인상보다 표준단가 현실화나 안전점검비 별도 책정을 먼저 요구하는 게 더 직접적인 방법 아닐까요? 물론 노조 측 논리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 없이 안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가 수주 구조에서는 기사목도 함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임금 인상과 구조 개선은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15% 인상은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죠. 어느 한쪽 말만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안전이 진짜 이유인가? 아니면 돈이 진짜 이유인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위에 임금 협상의 셈법이 얹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진짜인지를 판단하려면 이 노조가 왜 이번엔 이렇게까지 당당히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월천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나라 1위 산업을 멈출 수 있는 배짱, 그 뒤엔 보이지 않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월천을 받으면서도 1위 산업을 멈추는 배짱, 그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장의 노란 봉투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미해고에 반대하며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무려 77일이었습니다. 2달 하고도 보름이 넘는 시간이었죠. 파업은 끝났지만 진짜 실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4년 법원은 이 노동자들의 노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에게 47억 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00년 가까이 걸리는 돈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만지기 힘든 액수죠. 사실상 갚을 길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회사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공장에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가가 평생을 짓누르는 빚이 된 거예요. 파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빚의 무게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릴 만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시민이 움직였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사람은 노란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47,000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47억 원이라는 빚을 한 사람이 47,000원씩 10만 명이 나눠 갚자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에 담긴 제안이었죠. 이 노란 봉투 한 장이 불씨가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줄을 이어 봉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석 달 동안 무려 47,547명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이 14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기적이었죠. 이게 바로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거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깔린 노동자에게 시민들이 건넨 한 자루의 우산이었던 셈입니다. 그 우산을 법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약한 사람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에 짓눌려 무너지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멀었습니다. 이 법을 두고 우리 사회는 10년 넘게 다퉜습니다. 통과와 좌절을 수없이 반복했죠.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는 쪽과 기업의 정당한 손해까지 못 받게 하면 안 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그만큼 무거운 법이었던 겁니다. 그 긴 논쟁의 끝에서 마침내 법이 모습을 갖췄습니다.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9월 9일에 공포됐고 2026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출발점은 분명 선의였습니다. 거대 기업 앞에선 약자를 지키려는 마음, 그 한 장의 노란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자를 지키려던 그 우산이 어쩌다 삼성을 멈출 무기가 됐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법이 정확히 뭘 바꿔놨는지 조항 3개만 보면 모든 그림이 맞춰집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입니다. 줄여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죠.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10일에 조용히 시행됐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조항,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원래 노조는 자신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측하고만 교섭할 수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건설사와 계약한 임대업체 소속입니다. 삼성이나 현대건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그 원청도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 평택공사 현장이 사실상 크레인 운용을 좌지우지한다면 삼성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층 위의 갑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조항, 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에는 파업 사유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처럼 정해진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경영상 결정이나 도급구조처럼 쉽게 말하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느냐는 문제까지 쟁의 사유가 됩니다. 표준단가 현실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저가 수주 구조 자체를 파업 명분으로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건 명분의 문이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원래 우리 민법에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각자가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파업 가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가담자 개개인이 그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책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이 함께 파업에 가담했습니다. 그 가운데 홍길동 씨가 이 손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히 몇 %인지 회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유리창을 깼는데 누가 어느 돌을 던졌는지 회사가 일일이 증명해야만 변상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아무도 못 받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도덕적 해이, 영어로는 moral hazard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행동의 비용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될 때 그 행동이 훨씬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도 내 돈이 안 나가는 보험이 있으면 운전이 거칠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파업을 해도 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파업의 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원청을 직접 압박할 수 있고 경영 부족까지 쟁의 사유로 삼을 수 있고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이 세 조항이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교섭력이 이미 강한 대형 노조가 삼성 반도체 공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약자를 지키려고 만든 우산이 이미 충분히 강한 쪽에는 면죄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월천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나라 1위 산업을 멈출 수 있는 배짱의 정체입니다. 선의로 태어난 법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타워 크레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삼성 평택 한 곳의 이야기였다면 뉴스 한 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건 2026년 3월 10일입니다. 그날부터 딱 한 달, 4월 9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국의 하청노조 1011곳이 372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약 14만 6천 명이 한꺼번에 원청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14만 6천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 인원이 단 한 달 만에 움직인 거예요. 그럼 372개 원청 중에서 실제로 교섭 테이블에 앉은 곳은 몇 곳일까요? 33곳입니다. 100곳 중 9곳 꼴이죠. 10곳 중 9곳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교섭 요구는 줄을 잇는데 응답은 없다. 바로 그 구조가 지금 막 시작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이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섭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도미노의 첫 패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커집니다. 타워 크레인과 건설업은 전기나 가스처럼 필수 공익사업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전기와 가스는 파업을 해도 최소한의 유지 의무가 있고 정부가 직권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 현장은 그 범위 바깥입니다. 크레인이 멈춰도 강제로 다시 올려 세울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201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6월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약 1,800대,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85%의 운전석을 고공정보했습니다. 지금과 거의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고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내려온 겁니다. 같은 점거입니다. 비슷한 규모예요. 그런데 그때는 3일 만에 접었고 지금은 끝을 모릅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입니다. 뒷배가 생겼다는 거죠. 2019년만 해도 파업이 길어지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떨어진 47억 원, 그 공포가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바로 그 공포가 3일짜리 파업을 만들었고 그 공포를 지운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면죄부 말입니다. 도미노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 패가 쓰러지면 그 다음 패는 저절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막 그 첫 패가 쓰러진 참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청구서가 결국 누구에게 날아오느냐? 그게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이 파업의 청구서는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노조도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 우리한테 옵니다. 반도체는 지금 한국이 버는 돈 4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자동차도, 석유화학도, 조선도 그 뒤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반도체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이 공장이 하루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팹은 24시간 멈춰서는 안 되는 초정밀 연속 공정입니다. 온도, 습도, 가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라인이거든요. 라인이 한번 꺼지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던 웨이퍼는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재가동해서 안정화하는 데만도 며칠이 걸립니다. 결국 공사가 하루 늦어지면 장비 반입이 하루 늦어지고 가동이 하루 늦어지고 납기가 하루 늦어집니다. 파운드리는 고객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사업이라 납기가 밀리는 순간 고객 신뢰가 무너집니다.
AI 칩 수주 경쟁에서 한 번 밀리면 되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하루가 1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평택 P5 공장은 2028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차세대 D램과 HBM을 만들 핵심 라인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이나노 공장도 가동 목표가 똑같이 2028년입니다. TSMC는 애리조나에만 1,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반도체법으로 약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직접 풀면서 TSMC와 삼성과 인텔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멈춰선 사이에 경쟁자는 10걸음을 더 가는 겁니다. 삼성 평택이 멈춘 그 하루, 대만의 공사 현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문제의 구조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처럼 억울하게 거대한 손해배상에 짓눌리는 약자를 지키겠다는 취지,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약자를 위한 우산이 이미 강한 대형 노조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방향의 논의가 나옵니다. 첫째, 손해배상 조항의 입증 책임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파업 참여자 개개인의 책임을 회사가 일일이 입증하는 구조는 현실에서는 청구 자체를 막아버리거든요. 노동자 보호와 책임, 그 균형을 함께 설계하자는 뜻입니다. 둘째, 표준 단가의 현실화입니다. 100원짜리 공사를 64원에 납찰하는 구조가 굳어진 이상 임금 갈등과 안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수주 관행을 끊지 않으면 이 싸움은 몇 년 뒤에 또 터집니다. 셋째,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파업 대응 규칙을 정비하자는 논의입니다. 전기와 가스처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산업은 파업을 법으로 제한하잖아요. 타워 크레인과 건설, 반도체 공사 현장이 빠져있는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노조 대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가 버는 돈 4개 중 하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를 조금씩 내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와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가 산업보호,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다음으로 정조준한 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훨씬 더 가까운 곳까지 이미 손이 뻗쳐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적자를 낸 부서가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낸 5만 명은 6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같은 회사, 같은 노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6억, 누구는 600만 원, 무려 100배 차이가 났습니다. 더 이상한 건 돈을 번 쪽이 아니라 까먹은 쪽이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떤 길을 따라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삼성 직원들만의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그 공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여러분이 가진 삼성 주식과 여러분의 다음 연봉 협상에도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돈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른 성과급 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회사 안이 통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 그 중에서도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약 6억 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이쪽 5만 명은요,
600만 원어치 자사주가 전부였습니다. 한쪽은 6억, 다른 한쪽은 600만 원, 무려 100배 차이가 난 겁니다. 6억이라는 돈,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10년 넘게 꼬박 모아야 겨우 손해주는 돈입니다. 그걸 단 한 해 성과급으로 받는 거예요. 반대로 600만 원은 한 달 월급쯤 되는 돈이죠.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누구는 10년치, 누구는 한 달치. 출발부터 뭔가 단단히 어긋나 있죠. 게다가 이 두 무리는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심지어 같은 노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부서가 많이 가져간다.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돈을 까먹은 곳이죠. 그런데 이 부서 직원들마저 최소 1억 6천만 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1년 내내 적자만 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흑자를 내고 회사 매출의 절반을 떠받친 옆 팀보다 수십 배 많은 보너스를 챙겨갑니다.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아서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600만 원을 받게 된 DX 직원들은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는 바로 그 리본 말입니다. 자기 회사의 결정에 마치 상복을 입듯 항의한 셈이죠. 회사 매출의 절반을 떠받친 사람들이 정작 회사를 향해 조의를 표한 겁니다. 성과급은 성과를 낸 사람이 받는 돈. 우리 머릿속에 너무도 당연하게 박혀있던 이 공식이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삼성 직원들끼리의 집안 싸움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과를 못 낸 부서가 어떻게 흑자 낸 동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요, 성과급을 계산하는 공식 그 자체가 통째로 바뀐 데 있습니다. 자, 거꾸로 된 이 결과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답은 성과급을 계산하는 공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과급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면, 내 부서가 돈을 벌면 그만큼 더 받는다. 그런데 이번 삼성합의는 그 상식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특별 성과급 재원을 반도체 사업성과의 10.5%로 못 박은 겁니다. 그것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게 매출의 10%를 무조건 특정 매장 직원들이 먼저 나눠 갖기로 정한 겁니다. 그 매장이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내 부서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전체가 번 돈을 비율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거든요. 이걸 경제 용어로 영업이익 연동 자동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벌기만 하면 정해진 비율대로 돈이 자동으로 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적자를 낸 부서가 어떻게 억대를 받느냐? 비밀은 이 재원을 나누는 방식에 있습니다. 재원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 공통목 40%, 그리고 각 사업부가 따로 챙기는 목 60%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서 전체가 n분의 1로 먼저 한번 나누고 남은 걸 각 팀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 40%가 약 12조 6천억 원입니다. 12조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백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죠. 이 거대한 돈을 반도체 직원 7만 8천 명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적자를 낸 비메모리 직원도 머릿수만 채우면 1인당 약 1억 6천만 원이 자동으로 꽂히는 겁니다. 성과를 한 푼도 못 냈는데도요. 여기에 메모리 직원은 사업부 목까지 더 받습니다. 공통목 1억 6천에 사업부목 약 3억 8천이 얹히니까 합치면 최대 6억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심이 드실 겁니다. 이거 부서끼리 나눠 먹기 아니냐? 그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사업성과의 10.5%라고 적혀 있는데 주주단체는 이걸 세전 영업이익의 12%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달라서 헷갈리시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같은 약속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회사 쪽은 사업성과라는 부드러운 말로, 주주 쪽은 영업이익이라는 직설적인 말로 같은 돈을 가리킨 거죠. 게다가 이건 한 해짜리 약속이 아닙니다. 무려 앞으로 10년간 이어지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이 공식이 10년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이 약 300조 원입니다. 그 10.5%면 떼어지는 재원만 31조가 넘습니다. 그럼 이 31조는 어디서 나와서 누구를 건너뛰고 거기로 흘러간 걸까요? 자, 이제 그 돈이 흘러간 길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종이와 펜은 필요 없어요. 머릿속으로 저와 같이 셈해보세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약 300조 원입니다.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시죠? 회사가 1년에 100원을 벌었다고 확 줄여서 생각해 봅시다.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재원은 그 사업성과의 10.5%입니다. 100원 중에 10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1조 5천억 원입니다. 31조 원이면 어지간한 광역시 1년 예산을 한참 웃도는 돈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31조 원, 과연 누가 받을까요? 정답은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7만 8천 명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다른 부서는 이 31조 잔치상에 숟가락도 못 올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흑자를 낸 DX 5만 명은 이 그림 어디에 있을까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판 물건의 절반이 넘는 약 56%를 바로 이 사람들이 책임졌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 만드는 분들이 바로 이 DX예요. 밤새 신제품 깎아내고 라인 돌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5만 명이 받은 건 1인당 600만 원어치 자사주가 전부였습니다. 6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한두 달 월급이에요. 1년 농사 보상이 그게 끝이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매출 절반을 떠받친 동료가 31조 원짜리 잔치에서 통째로 건너뛰어진 겁니다. 한쪽은 조 단위로 나누고 한쪽은 만원 단위로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그럼 주주는요? 여러분처럼 삼성전자 주식 한 주라도 들고 있는 평범한 사람 말입니다. 원래 회사가 번 돈은 직원 월급, 재료비, 세금 다 치르고 맨 마지막에 주주에게 남는 구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주주 자녀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는 줄 거 다 주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걸 가져가는 끝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의 10.5%가 맨 앞에서 먼저 뭉텅 빠져나가면 끝사람 몫인 배당과 미래투자 재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국 주식 든 여러분도 조용히 건너뛰어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회사가 100원을 벌면 그중 10원 넘는 돈을 특정 부서 직원들이 가장 먼저 떼어갑니다. 매출 절반을 책임진 동료도, 주식 든 여러분도 건너뛰고요. 그럼 6억을 받는 쪽은 정말 6억을 손에 쥘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6억은 세금 떼기 전 숫자예요. 여기서 세금만 약 2억 4,7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거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죠. 물론 적게 받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향후 10년짜리 제도라 메모리 직원은 3년만 누적해도 최대 약 24억까지 받는다는 추산 보도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어느 부서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보상을 갈랐다는 거예요. 600만 원이면 6억의 딱 100분의 1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1년인데 보상은 100배가 벌어졌어요. 매출 절반을 책임진 5만 명이 그 100분의 1을 받았고 주식 든 여러분의 배당까지 건너뛰어졌습니다. 같은 말을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겁니다. 성과가 아니라 자리가 돈을 정한 거죠. 더 많이 벌어다 준 사람도 회사 주인인 주주도 둘 다 줄 맨 뒤로 밀려난 셈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가장 멀리 밀려난 겁니다. 누가 봐도 거꾸로 된 그림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결국 들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 밖이 아니었어요. 바로 회사 안, 그것도 같은 노조 안이었습니다. 자, 박탈감이 분노로 끓어오른 사람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 밖이 아니라 회사 안이었어요. 같은 회사, 같은 노조 안에서 말이죠. 어느 날 출근한 DX 직원들이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회사가 죽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DX 직원 5명이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회복 법률대응연대라는 이름으로요. 수원지방법원에 단체 교섭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이걸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협상 일단 멈춰달라고 법원에 거는 급제동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같은 노조, 같은 동료가 진행하는 협상에 제동을 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느냐예요. 삼성에는 여러 노조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노조가 협상 권한을 갖습니다. 조합원이 절반을 넘는 과반 노조죠. 그게 초기업 노조였어요. 그런데 이 노조 조합원의 80% 넘는 사람들이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소속이었습니다. 흑자를 낸 DX 직원은 사실상 소수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요, 10명이 사는 집에서 8명이 한편입니다. 살림살이를 정할 때 나머지 2명 몫은 어떻게 될까요? 8명이 정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대표가 다수 편만 되면 소수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묻혀버립니다. 조직에서는 이걸 대표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DX 5만 명은 협상 테이블에 자기 사람을 제대로 앉히지 못한 거예요. 자기 성과급을, 자기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긴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노조위원장의 내부 발언이었습니다. DX는 솔직히 못 해먹겠다. 채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알려지자 배신감은 폭발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랬더니 우리를 포기한 거냐는 거죠. 흔들린 건 DX만이 아니었어요. 협상하는 한 달 동안 조합원 약 4,000명이 이 노조를 빠져나갔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조용히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다툼은 DS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흑자 메모리와 적자 비메모리의 성과급이 약 3배나 차이가 났군요. 메모리 쪽에서는 역대급으로 벌어온 돈을 왜 적자 부서랑 나눠 받느냐고 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편이 또 갈린 거죠. 이쯤 되면 회사 밖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주단체는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회사가 번 돈을 주주 동의도 없이 직원들끼리 떼어가는 건 법에 어긋난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니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효인지 법을 어긴 건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회사 쪽은 노사가 정당하게 합의한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법 쪽의 안에서도 견해가 팽팽히 갈립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할 미확정 쟁점인 거죠. 어느 한쪽이 옳다고 지금 단정하긴 이릅니다. 여기에 노동계까지 가세했습니다. 보통 노조 편을 들 법한 양대 노총이 오히려 쓴소리를 했거든요. 잘 나가는 부서가 성과를 독식해선 안 된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낸 겁니다. 노동계 안에서도 이건 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명이 건 급제동, 80%에 끌려간 5만 명, 그 결과 약 12만 명 전 직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매출의 절반을 책임진 사람들이 정작 자기 몫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못한 셈이죠. 흑자를 낸 사람이 적자를 낸 사람에게 끌려가고 다수가 소수를 통째로 덮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칼을 들지 않았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삼성 한 회사만의 집안 싸움일까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만의 TSMC를 보세요. 이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성과급을 노사가 마주 앉아 협상하지 않아요. 회사가 한 해 실적을 보고 이사회가 알아서 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끼리 서로 더 받겠다고 다투는 일이 구조적으로 생기질 않습니다. 작년 TSMC 직원 1명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약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누구도 왜 저 부서가 우리보다 많이 받냐고 근조 리본을 달지 않았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없이 잘한 만큼 주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이거든요. 몇 년간 못 파는 조건이 붙은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크면 내 보상도 같이 커지는 같은 방향을 보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국은 네가 잘했으니 회사가 챙겨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가 벌면 우리가 비율로 가져간다를 노사가 못 박은 거예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된 구조가 더 무서운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상 역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생산 라인에 들어간 고졸 1년차가 비메모리 분야의 석박사 연구원보다 약 2억 원을 더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10년 넘게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누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차 라인 직원이 2억을 더 가져갑니다. 그러면 똑똑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석박사 하느라 그 고생을 할 바엔 돈 잘 주는 라인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는 우리가 대만에 한참 뒤처진 분야입니다. 따라잡으려면 고급 두뇌가 더 몰려야 하는데 거꾸로 그 두뇌들이 보상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구 인력이 빠지면 똑똑한 인재가 더 쳐주는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두뇌 유출. 길게 보면 그 인재들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한 나라 반도체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각심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영업이익 몇 %를 떼어간다는 공식이 삼성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회사로 번지고 있어요. HT 현대중공업이 30%, LG유플러스가 30%,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 카카오가 13에서 15%를 내걸었습니다. 작은 보상 역전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번질지 마지막으로 그 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 백배격차가 왜 생겼는지 보이실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집안 싸움처럼 보였죠? 적자 낸 부서가 6억, 흑자 낸 5만 명이 600만 원, 거꾸로 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파보니 성과급 기준이 내 부서 성과가 아니라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비율로 자동 배분하는 공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을 타고 흘러간 돈은 작년 매출의 절반을 책임진 동료도, 주식을 든 주주인 여러분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건너뛰어진 사람들이 같은 노조 안에서 들고 일어났고 정작 5만 명을 대표해야 할 협상 테이블은 대표성을 잃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 끝에는 노사 협상으로 회사의 몫을 떼어가는 우리만의 구조와 똑똑한 두뇌가 더 쳐주는 곳으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챙긴 실익이 커서 가결될 거란 전망이 많지만 부결되면 이 합의는 백지로 돌아가고 노사는 다시 총파업의 문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주단체가 건 무효주장과 배임 논란도 법조 개안에서 견해가 갈리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성과급은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비율로 떼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부서와 개인이 낸 성과대로 차등을 두는 설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부문 사이의 보상격 차이는 넘지 못할 상한선이나 최소 기준선을 두어야 하고요. 셋째, 영업이익에 연동된 몫은 주주와 이사회가 한 번 검증하는 절차를 분명한 규칙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라면 성과급은 부서 성과대로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 전체로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삼성 한 곳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영업이익의 몇 %를 떼어가는 이 공식은 이미 현대중공업으로 카카오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도미노의 바로 다음 타자가 어디인지 그 끝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